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령님은 사실 지난 14선언 11주년 기념으로 북한에서 평양에서 저희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가서 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장소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너무 큰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약속을 좀 변경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천도교에서 오늘 같은 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인연이 크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처음 이 북한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독립운동사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자지만 독립운동사를 했는데, 독립운동이라는 건 본래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우익 중심으로 하지만은 사실 좌익 우익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저는 또 이제 북한의 현 김정은 위원장의 그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항일 일제 때에 빨치산 운동 하던 그 궤적을 제가 추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가짜 김일성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그 김일성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는 뭐 학문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일제 자료를, 일제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그 고문을 해가면서 이 자백을 받아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사상 희보라는 데 쭉 실려있는 일제 총독부 검사들이 만든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니까 조국 광복회라는 게 나옵니다. 1937년도경에 조국 광복회라는 것이 지금의, 옛날에는 함경남도, 그곳이 이제 함경남도의 해산 뭐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양강도라 그러죠. 북한의 양강도와 그 양강도 일대에, 그러니까 삼수, 갑산, 해산, 그리고 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지역이 장백천인데 그 일대에서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공산주의 항일 세력들이 빨치산 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항일 민족통일전선이라고 좌익과 우익이 합쳐서 일제에 대항해서 해방운동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김일성이 그 당시에 장백현 일대의 천도교를 관장하는 천도교 도정인 박인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일제에 대항해서 좌우가 합작을 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박인진 도정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 사실은 공산 항일 세력과 우익 민족주의 항일 세력이 유일하게 함께 항일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일제가 이제 그 조직이 적발이 돼가지고 해산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739명의 그 당시에 조국 광복회 회원들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는데, 거기에 따르면 바로 박인진 도정이 바로 김일성과 그러한 그 일제에 대항해서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것이 해방 뒤에 사실은 이 당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도 아마 북한의 그 권력 집단과 일제 때에 함께 그 항일 운동을 했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념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북은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은 지금의 대결 상태를 혁파하고 최소한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평화 상태를 만들고, 또 서로가 하나의 통일국가로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대화와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나는 북한의 그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고, 또 협상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집단이 사실은 천도교다. 그래서 저는 옛날 제가 공부하던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뜻깊은 날에 저보고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약속을 좀 변경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천도교는
오늘날 현재 남북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평화 국면에서도 정말 북한하고 일단은 전쟁하지 않고 제대로 잘 살자라고 합의하고 호소할 수 있는 가장 정통성 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박수는 나중에 끝에 한 번만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기대도 많고 그러면서도 걱정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옛날하고 달리 좀 뭔가 이젠 정말 전쟁 없고 전쟁 걱정 안 하고도 살 수 있고 또 뭔가 좀 북한도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평화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분위기를 갖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다시 또 옛날처럼 다시 또 투닥거리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뭔가 다투고 그러다 보면 남북 간에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걱정들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갈 거야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 방면을 갖다가 수십 년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점쟁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갑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전쟁도 그다음에 대결도 없고 조금 어렵지만 평화로 갑니다. 이렇게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그럴 요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나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에 이러다가 다시 또 대결이 되고 우리를 갖다가 또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이 100%다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평화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일, 그것이 어떤 건지 평창 올림픽 2월 달에 있었습니다. 벌써 아득해 보이죠? 아득하게 느껴지는데 평창 올림픽 2월 달에 있은 다음에 그때 바로 이제 북한의 대표단, 스포츠 대표단이 오고 그리고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특사단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평창 올림픽에 참가했는데요. 사실은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셔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때 한반도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평창 올림픽이 2월 달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는 전쟁을 걱정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것도 미국까지 이르는 장거리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미국을 놀라게 하고 미국은 이런 북한 그냥 안 놔두겠다. 북한을 갖다 결국 나는 군사적 공격을 해서라도 응징을 해야겠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은 북한이 자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죽어서 잘못을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집단 같으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그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은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그 명분으로 남쪽으로 결국은 미사일을 쏘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에 엄청난 전면 전쟁이 발생하고 이 전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정말 과거 6.25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은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뭐냐 이거 이전에 중요한 건 누구나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도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전망을 할 때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기에 수백만 명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과거의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만큼 엄청난 파괴, 우리가 스스로를 갖다 결국 모든 걸 다 황폐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왜 이렇게 이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금 와서 합니까? 옛날에 그냥 못 살 때 전쟁을 해결했어야 되지. 결국은 지금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전쟁이면 모두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택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제재를 하겠다는 걸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조차도 그건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정말 위기가 엄청 고조됐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한반도에서 올해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위험스럽고 전쟁의 어떤 이 그림자가 우리 앞에서 얼룩얼룩 왔다 갔다 하고 이랬던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도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돌아와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장소인 이른바 풍계리라는 곳을 갖다가 아예 폭발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죠.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을 갖다가 미국 본토까지 날린다. 이거 엄청난 기술인데 그걸 자기들이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걸 북한이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되면 그 발사를 할 때마다 미국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는데 북한이 그거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근데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없는 게 그냥 우연히 없는 게 아니라 북한이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항상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미국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방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그러면 우린 방어용이다. 네가 우리를 갖다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볼 때는 그거 믿습니까? 북한도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네들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 사회는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또 막 전쟁 분위기로 들었습니다. 온 군대만이 아니라 학생들, 젊은이들 다 동원시켜서 전쟁 연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갖다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상 반발을 했는데 한미가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과정으로 접어든다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한은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유예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 여름부터 다 중단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이 비핵화를 북한이 하는 한은 일단은 유의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또한 그걸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발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 요소도 사실은 올해부터는 지금 잠복한 겁니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로 다 보셨지만 그동안에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결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갈등하고 대결하면 그 갈등과 대결이 궁극적으로 뭔가 물리적인 충돌로 튕겨나옵니다. 이 튕겨나오는 지점이 어디냐? 거기가 휴전선입니다. NLL이고요. 여러분들 몸이 굉장히 피곤하실 때 보면은 내가 굉장히 내 몸 상태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잘 할지도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를 하도 많이 했더니 공을 많이 던졌더니 이 어릴 때 제가 왼손잡이인데 이 어깨에 담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제가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여기가 어깨가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어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발생하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이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휴전선에서 또는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남북이 충돌하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갖고 다툰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터져 나오는 곳은 바로 휴전선이다. 우리가 죽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 4월 달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남북 군인들이 대결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남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남북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지점에서 서로 이 대결이 우발적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총질이 갈까봐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서로 큰 합의를 받고,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 사이에서 서로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은 그림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6.25 전쟁이 끝이 났어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다시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요. 그 정전협정이 맺어졌을 때 정전협정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군사분계선, 남과 북이 다시 과거에 이 38선 대신에 군사분계선을 긋습니다. 그 휴전선이죠, 지금 그게. 그 휴전선 그 군사분계선에서 서로 총질하지 말라고, 군사분계선에서 북방으로 2km, 남방으로 2km, 도합 4km 지점까지는 남과 북, 또 미군, 공산군 어느 군대도 거기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는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충돌 안 하니까. 근데 서로 미워하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서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길 그래서 우리가 비무장지대라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그냥 대결을 하고 그 안에다가 초소를 짓고 서로 총을 겨눴단 말이죠. 그게 감시초소입니다. 남과 북에 있는 감시초소, 그 GP라 그러죠. 남과 북에 있는 감시초소는 1953년 7월 27일 날 맺어진 정전협정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위반하고 서로 대결하고 있던 거죠. 그걸 이번에 이제 서로 없애자고 합의를 보고 저렇게 시범적으로 11개를 갖다가 먼저 저기 나온 것처럼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감시초소 안에는 약 1개소대 정도가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상대방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폭파시킴으로써 남과 북이 4km를 서로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감시하고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체시키는 건데, 이 작업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남북 간에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원천적으로 막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 휴전선과 북방 한계선에서 실질적으로 충돌하지 않게끔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올 한 해 있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남과 북 사이에, 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10년에 한 건이 발생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올 한 해에 다 발생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빨리 한반도 비핵화를 빨리 이루고 빨리 뭔가 평화가 될 것처럼들 하다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나름대로의 이제 평화가 과거에 비해서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긴 눈을 보면 올해 일어난 이 평화를 향한 이런 노력과 움직임은 사실은 굉장한 거다. 엄청 큰 거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향해서 가야 할 길들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할 변화가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북한을 갖다가 그동안 핵무기를 가지고 살던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 자기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즉 군사주의입니다. 핵을 갖고 군대만 갖고 살던 북한이 나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경제주의로 국가 발전 노선을 바꿨어요. 그게 지난 4월 20일입니다. 그렇게 국가 발전 노선을 바꾸면서 완전히 변화했는데, 이 변화가 그냥 단순히 북한에서 나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대결 안 하고 경제적으로만 우리 국가를 건설할게요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가 지금 군사주의에서 경제주의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게 이건데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가, 해수욕장,
해안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걸로는 거기가 원산에 있는 명사심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명사심리가 뭐 사실은 동해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혹시나 원산 쪽에서 연고를 두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원산항입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원산항인데, 원산항이 저렇게 굉장히 아주 정말 아름다운 항구라 그럽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저 원산항 항구가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원산항을 감싸고 있는 반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저 반도 이름이 갈마반도고, 저 반도의 바깥에 있는 해안가가 바로 저게 명사심리예요. 저 명사심리가 2016년에, 여러분 저 밑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2016년에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막 미사일 발사하니까 2016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드디어 어떤 걸 했냐면 북한의 지도자의 목을 딴다 라는 의미에서 참수작전이라는 걸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했습니다. 참수작전.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군대가 작전을 해도 공개적으로,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전략적으로 사실은 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참수작전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명사심리 저기가 북한의 화력시험 기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명사심리에다가 수백 개의 포대를 놓고 저렇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016년 봄에 맞대응해가지고 전쟁 연습한다고 저렇게 포사훈련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 사진이 뭐냐면 KBS에서 북한의 전략 요충지 갈마반도 이래가지고 바로 저기가 북한의 군사전략 요충지고 저렇게 군사훈련하는 곳이다. 근데 바로 저곳이 2년 후인 올 여름에 다시 북한에서 저기를 공개했는데 보니까 2년 만에 보인 건 뭐냐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한 1년, 아마 작년 초나 재작년 말쯤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대단히 지금 그 관광시설을 만들고 있고, 저 관광시설을 내년 10월 10일까지 완공해라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올해만 3번을 저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에 놓고 군사훈련하던 군사전략적 요충지라는 곳에다가 지금 국제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저런 것이 북한이 어쨌든 간에 말로만 지금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군사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들을 갖다가 경제로 바꾸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걸 갖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한반도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당신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거 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어렵지만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한다. 그럼 당신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의 정세의 전환이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남북이 투닥거리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그냥 그 핵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지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예요. 특징적으로.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대결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80년대 말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국가들이 다 멸망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비록 북한이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념적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20대 1도 안 되고 전체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4, 50배 더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경쟁이 되고 전쟁을 얘기하고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한반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 한반도를 적대적인 대결과 이런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를 딱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그걸 만들고 있더라. 하나는 남과 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이라는 게 있더라. 불신. 또 하나는 남과 북만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극단적인 불신을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불신이 끊임없이 서로 간의 충돌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고 했지만, 그래서 남북 간에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경제 전쟁으로 사는데 우리만 이념 전쟁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국 전 세계 뒤떨어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평화를 향해 가지고 남북이 적대적인 불신 관계를 해소하기를 합의를 봅니다. 근데 이걸 봐봤자 결국은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미국과 북한이 또 적대적인 불신 관계를 해소해야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해소돼야만 한반도에서 진정 평화가 오는데, 우리가 45년 8월 15일 날 분단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난 73년 동안 전쟁까지 치렀지만 단 한 번도 남북 간 우리 그래 좋아, 남북 간에 우리 그럼 평화하자, 더 이상 우리 적대하지 말자 라는 합의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야 좋아, 너 싫지만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그럼 한번 평화롭게 살아보자 라고 함께 약속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아무리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개선시켜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 관계가 남북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이런 우리가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와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했었는데, 그 기회가 올해 처음 찾아왔어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그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곧장 뒤이어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이 정상들이 합의한 게 뭐냐면, 야 앞으로 우리 더 이상 적대 관계하지 말고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가자. 물론 지금 당장 평화롭게 살아가자고 약속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과거의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그런 토대가 지난 우리 분단 7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적대관계를 해소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다. 그것도 정상 간의 약속이.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다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남북만이 화해협력을 하자고 했을 때는 이건 사실 한반도가 평화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남북과 북미가 같이 대화를 하고 평화로 가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는 좀 확률이 평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얘기할 때 북한의 지도자들한테 야 당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너희 도발하지 말고 평화로 나와 라고 상대방을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에 못 이겨서 북한의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나 그럼 한번 평화로 나오겠다고 나와. 그렇게 평화로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북한에서 의심을 하면 내가 평화로 나오는 게 그러면은 평화로 나오다도 평화로 나오는 것이 자기가 의지가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설득을 당해서 나오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움찔해가지고 다시 난 안 나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다가 자기 내부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 것도 별로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바깥 세계로 나가면은 이거 말이야 다원주의가 자기 사회로 들어오고 못 살 것 같아. 자기가 정권을 유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가민가 하는데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당해서 나가. 근데 거기서 미국이 뭐라고 우시하면은 내가 괜히 나갔다고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결정을 했어도 설득을 당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도로 말을 뒤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핵 포기하세요. 당신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고 특사를 지난 3월 달에 보냈더니 특사단이 말하기 전에 잠깐만 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쓰지 않고 군사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비핵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대화하는 동안에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 등등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기본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비핵화하고 평화를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고 나오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때 즉 수동적으로 자기가 설득을 당해 나왔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은 김정은은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뒤집는 거가 옛날 김정일이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뒤집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뭔가 필요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김정은이 뭐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일까? 자, 김정은이 왜 나오는 건가?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나오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적인 북한의 얘기, 공개적인 얘기 겁니다. 미국이 자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 나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단순히 체제 안전 보장이 김정은의 목표일까? 아니 체제 안전 보장을 유지해 준다면 미국이 핵무기 포기한다면 북한이 그동안 해온 행동으로 볼 때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거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김정은이 지금 얘기가 그게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면. 그렇다면 그 얘기 뭐냐? 김정은의 진정한 목표는 체제 안전 보장 하나가 아니다. 플러스 뭐가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자기가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미국이 자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면 자기는 경제 제재만 해제해 주면은 자기는 중국 못지않은 북한을 고도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 부국을 만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아버지 김정일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갖다 위협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급기야 핵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핵을 만드니까 가만 놔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해.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 게 없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지원 협력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손가락을 빨고 살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핵무기를 가진 빈곤한 국가, 이게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국가 모델이었는데 그 아들 김정은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죠. 김정은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 95년 이후에 북한에서 그야말로 대기근이 나가지고 수십만 명, 최소 어떤 사람은 수백만 명이라 그러는데 굶어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래. 난 그렇게는 안 돼. 난 그렇게 못 살아. 김정은이가 뭐 여러분 그럼 김정은이 독재자인데 그럴까요? 라고 의심하시겠지만 그 뭐 의심하나 마나 그건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시계가 이게 김정은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미국이 나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경제 제재를 해준다면은 핵 포기할 수 있어. 왜? 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 자본과 기술과 협력한다면은 나는 고도 성장할 수 있어. 이러면서 김정은은 고도 성장된 북한이라는 걸 딱 내놓으면서 지금 그것만 자기가 보장해 준다면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제재 해제거든요. 이게 되면은 자기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왜 나왔을까? 그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가하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하루 세끼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 상태가 몇 달 계속되면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은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령님도 같이 가셨지만 평양 가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평양만이 아니라 북한, 중국 국경지방도 가보고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해 왔는데요. 평양 가보시니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 같습니까? 도령님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보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새끼를 굶어가지고, 아니, 평양은 지금도 선전도시고 옛날도 선전도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1년 전에 갔다 오고 이제 지금 갔다 온 건데요. 그때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은 들지만 새끼를 굶는 것 같은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국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새끼가 굶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태는 아니고,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안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고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잡고 지금 북한 간부들을 막 그냥 다구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제재가 있는 한은 안 되거든, 무조건. 제재가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고도 성장이 안 되고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은 제재가 가니까 안 돼. 그래서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이 고도 경제 성장 때문에 지금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 해제해달라고 난리치는 거죠. 경제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못하겠다가 나오는 이유가 제재 해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 번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 비핵화가 어렵지만 저는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북한의 필요성이 경제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 가지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걸 봤을 때 쉽게 북한이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걸 받아야지 못 받으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씩 또 이렇게 나름대로 북한이 나올 수 있게 양보할 수 있게 조금씩 여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굴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 평화를 향한 진전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되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다 저는 오히려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한 2년 정도가 고비인데요. 이 시간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비핵화가 됐다면, 북한을 비핵화시켰다면, 아, 한반도에서 평화 왔다. 예, 평화는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평화 하나가 아니죠. 평화를 넘어서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 경제가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런 나름대로 하나의 비전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지금 이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국면에 대해서 더 많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비핵화가 되고 남북이 협력하면 자 우리가 잘 살게 돼? 아니 우리가 비핵화되면 북한한테 퍼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경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돼야 돼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안 되면 우리가 뭐 경제 개방이 안 된 놈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겠어요? 개방이 돼야지 협력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개방이 돼야 된다, 북한이. 또 하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한 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북한이 우리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돈벌이가 가능한 그런 경제적인 자산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개방했는가, 북한에게 우리와 경제협력을 했을 때 그야말로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은 이미 2010년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 가슴에 심장마비로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2008년 여름에 이제 심장마비를 한번 맞습니다. 그때 살아났지만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서 어떤 북한을 갖다가 자기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2010년에 결심합니다. 중국식 기업 개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2010년에 김정일이
그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나가지고 5월, 8월 두 번 만나서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나진선몽이라는 곳과 황금평 유화도라는 이 두 군데를 중국식으로 중국에 지원하래 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이게 바로 북한의 개방이 시작된 처음 지점입니다. 그걸 그 아들 김정일이 그러고 나서 2년도 안 돼가지고 2011년 12월에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개방 정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전국의 27개 지역이 지금 개방돼 있어요. 지금 경제특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경제특구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지금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만 해제되면 이 외부로부터 자본이 들어와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한다? 그럼 김정은이가 무슨 재주로 개방을 해요? 개방하면은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서 북한이 큰일 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북한 정권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개방을 하고 싶은데, 개방을 하면 자유의 바람이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앞선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도 공산당 국가잖아요. 공산당 국가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시장 경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 공산당 권위주의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면은 그 인민들이 각성이 돼가지고 공산당 국가를 갖다가 민주주의로 바꾸라고 요구할 거다. 이게 본래 서구에 있는 정치학자들의 이론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지난 40년간 개혁 개방을 했어요. 특히 30년 동안은 고도 성장을 했어.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했어.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러면은 인민들이 생활이 높아지면은 중국 공산당을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해서 더 약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시 말하면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고 했을 때 공산당이 딱 잡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즉 다시 말하면 공산당식 경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길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년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중국식으로 해보자. 물론 중국식으로 하는 게 성공할지 아니 실패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김정은은 적어도 자기가 따라서 배울 수 있는 이른바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럼 북한이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들어가서 경제 합작을 하면 우리가 대박을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북한 가가지고 기업인들은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거는 북한이 열악하니까 도와줘야 되지만 경제하는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북한 도와줄 필요 없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북한하고 협력해서 우리도 먹고 살고 북한도 먹고 살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노동력은 사실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주 저임금인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베트남 같은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첨단 기술 인력, IT 기술 인력을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북한은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 자원을 연간 석유 빼놓고 한 400억 달러 수입하는데 그중에 200억 달러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은 관광 자원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하는데 중국은 또 한반도로 내려오기 위해서 1대1로 오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과 우리의 북방 정책이 마주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리의 중심에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개발 독재 시절에 우리 경제가 정말 비약적 발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요소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로지 사람 하나만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북한은 첨단 IT 기술 인력과 지하 자원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보다 몇 개 전혀 다른 우수한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수한 사람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경제는 개방이 돼 있고 개혁이 돼 있는 상황, 즉 북한이 개방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만 해제되면은 중국이 지금 경제 협력하려고 하죠. 중국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연간 제재만 해제되면은 15에서 20% 경제 성장을 수십 년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들어가서 따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평양 거쳐가지고 신의주에서 단동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 논다. 우리가 북한한테 놔줍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100억 달러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100억 달러 주고 놔주면 수천억 달러의 우리가 경제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을 어떻게 나 돈 없어. 그러니까 중국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돈 낼게. 중국이 돈 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빠져. 왜?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비핵화 이후에 북한에 진출해서 경제협력을 한다면 그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한 기업이고 우리 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갖다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삼면 바다만, 우리가 반도 국가 아닙니까? 천도교도 제가 일제 때 공부를 해보니까 일제 때에는 사실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이런 데 훨씬 많았어요. 천도교 인구가. 그만큼 근데 우리는 그쪽은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반도 국가인데, 그리고 우리는 기만민족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육지를 터진 저 38선 휴전선은 막힌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대륙으로 향한 저 북방이 터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지정학적인 우리의 새로운 미래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어렵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향한 기회의 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 노력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공동 번영을 얘기하고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자는 거에 대한 그런 쪽의 어떤 그 절절한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국면을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하겠지만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다. 저거 안 될 걸? 이라고 하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거나 청중석에 앉아가지고 방청석에 앉아서 중계방송 듣듯이 들을 일이 지금 아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내일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